오늘 이 시간에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문제, 그리고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 또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이 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주로 이제 주거 복지와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 뭐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은 뭐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과 이제 그 전신이었던 새누리당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논란이 좀 많았고, 정부도 이제 뭐 사실 입장이 또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좀 뭐 여튼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제 그 문재인 후보나 또 안철수 후보나 또 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후보들은 전월세 상한제를 좀 도입하자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월세 상한제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일정 금액 이상으로, 아니 일정 비율이죠. 비율 이상으로 5%죠. 그렇죠. 보통 5% 정도가 얘기가 되는데 그 이상으로 전월세를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이제 그런 방안인데, 자 이게 이제 뭐 그동안에 사실 계속 논란이 됐었단 말이죠. 이제 우리나라 상황하고 선진국 상황을 봐야 되는데, 선진국들은 임대료 상한제를 여러 번 해봤는데 뭐 별로 효과는 없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이고, 특히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주택이 아주 부족하고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했을 때 이제 임대료 상한제라 해서 거기는 전세가 없으니까 그걸 해보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이제 임대료가 단기적으로 더 오르더라. 앞으로 이제 오르기 전에 올리는 게 효과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품질이 나빠지게 됩니다. 품질이 왜 나빠지느냐? 임대료를 더 올려받지 못하니까 집주인이 수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뉴욕에서 본 거는 우리 창이 깨졌는데 깨진 걸 수리 안 하고 비닐을 붙여준 것도 봤습니다. 그 정도까지 이제 심각하게 품질이 안 좋아지니까 더 안 좋아지더라. 그리고 중장기적 효과로는 이제 공급량이 줄어들게 돼요. 투자를 안 하게 되니까. 그래서 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서민들이 더 어려워졌다가 대부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경제학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도시를 슬럼화시키고 싶다면은 임대료 상한제를 10년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 그 정도까지도 얘기가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이제 인기가 좋은가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잡는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급작스럽게 하지 않는 한 내년부터 한다 그러면 올해 아마 다 올려서 재계약을 다 할 거예요. 저는 신 교수님과 약간 다른 측면에서, 저는 이제 신 교수님 이제 문제점 다 어르신 지적이죠. 그런데 좀 다른 측면에서 저는 부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제점은 이제 교수님께서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셨으니까 반복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선 지표를 보니까 주택 관련 지표상 우리나라 전체는 주택 보급률이 102.3이에요. 근데 문제는 서울이 96이고요.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의 수도권은 98.6에 불과해요. 이 문제, 그 다음에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보아도 우리가 380가구 정도 되는데 일본이 한 460 정도 돼요. 최근의 통계를 비교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지표를 중심으로 볼 때 우리의 지금 주택의 수급 구조가 굉장히 수도권 같은 데는 주거 시장이 불안해질 여지가 많아요. 구조만 놓고. 최근에 물론 일부 과공급적이 늘었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은 그렇게 진단이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 일부 또 인기 지역 있죠. 수요자가 몰리는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대로 간다면 이게 그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대도시로의 인구 유입은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 인구와 가구 수가 좀 증가하고 있고 공급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배후가 적정한데, 이걸 수급 구조를, 불균형 구조를 생각하면 전월세 시장은 언제든지 불안해질 여지가 있다. 그 대신 전체로 하는 거는 신 교수님 말씀대로 그 부작용이 너무 클 듯해요. 단기 임대료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수요가 좀 넘치고 전월세 가격의 인상폭이 클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이나 과거에 우리 버블 세븐 지역이죠. 용산이나 이런 몇 군데 지역은 좀 저는 제한적으로 한번 이 시행을 해보고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장단점을 좀 분석한 이후에 조금씩 확대하는 정책. 지금 재건축도 지금 2주가 시작이 되고 있고 강남하고 과천은 줄줄이 대기예요. 이게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밖에 없어요. 근데 정부는 뾰족한 수단이 없어요. 심정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야 이거 상한제를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워낙 폭등을 했으니까 과거 몇 년 동안.
사실 그런 논란들 때문에 아마 이제 정치권에서도 계속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됐던 것 같고. 예, 진짜 서민을 위한다면은 저도 전세값이 비싸서 죽을 지경인데 이제 진짜 전세 사세요. 예. 진짜 서민을 위한다면은 돈이 많아 보이세요. 진짜 서민을 위한다면은 이런 정책은 정말 그 효과를 잘 따져보고 해야 돼요. 1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유팀장이 말씀대로 지금 주거 난민, 주거 고통이 심각하다. 이걸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렇죠. 정부랑 그렇죠. 무언가 해야 한다. 근데 무언가 해야 되는데 무언가 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검증되고 나온 제도가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두 번째 사실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지금 이제 각 후보 진영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이런 주거 불안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결국 이제 공공 임대주택을 좀 늘려보자. 그리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뭐 청년들이 난리 아닙니까? 실업도 있고 여기 더군다나 뭐 대학생들 지금 월세 뭐 이게 전세 때문에 지금 난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뭐 기숙사를 좀 늘리자.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학 기숙사를 좀 늘려보자. 문재인 후보도 뭐 대학 기숙사를 좀 늘려보자. 이런 이제 안들을 내고 있단 말이죠. 먼저 청년을 위한 주택이라든가 대학생들, 사회 초년생을 위한 주택을 만드는 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친구들이 열심히 해야지 경제가 또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경제가 활력을 띠기 때문에 만드는 것들은 아주 중요하고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공공임대주택이 과연 효율적인 정책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연구 결과는 조금씩 갈라지긴 하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지어서 공급하는 것보다는 뭐 주택 바우처 제도, 그러니까 주거비 급여제도, 주거급여제도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는 연구 결과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한 6%쯤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한 5.5% 내외예요. 물론 북부 쪽에 네덜란드라든가 이쪽에 들어가면 그쪽은 한 20%까지 됩니다. 그렇게 해서 OECD 평균을 보게 되면 한 11% 내외. 근데 그럼 이렇게 보면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를 다 빼버리면은 과연 11%냐? 예, 지금 교수님 말씀에 좀 이어서 좀 저희 생각을 좀 첨언을 하면 우선 임대주택은 조금 다른 측면도 있어요. 저는 의식 주는 삶의 필수 재화로서 여기 교육과 직업까지 저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났다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다면 지금 그러니까 의식주는 적어도 필수재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거가 포함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력으로 해서 내 집을 갖추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에 대해 이게 한 15% 돼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거두절미하고 말을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국가가 임대주택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주거에 보장을 해주는 게 저는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국가의 이유다라는 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문재인과 그 안철수 두 분 후보는 청년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약 100만 가구, 문재인은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공약을 했어요. 저는 이건 바람직해 보여요. 일단. 그런데 이 얘기는 새로운 제도는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미 박원순 시장도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행복주택을 해서 박근혜 정부도 시행했으며 과거에 노무현과 김대중 근데 문제는 좀 꼭 지적하고 싶은 게 공약 따로 실행 따로예요. 공약 따로 실행 따로예요. 이제 살펴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공약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 가서 성적표를 보면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의 지금 전체 비중이 줄어든 물론 이제 교수님은 아주 낮은 편은 아니라고 보시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미흡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이 정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서민 이 15%의 주거난의 해결 문제는 근본 해법이 적어도 계속해서 장기 계획이 마스터 플랜이 마련돼야 되지 이렇게 불쑥불쑥 뭐 대선이라 해서 표 받으려고 하는 이런 건 잘못됐다. 저는 청년 임대 그러니까 우리 결혼주택 두 가지를 제안을 할게요. 뭐냐면 지금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일본이 주거비 부담이 1번으로 나와요. 그리고 가처분 소득의 약 25-30%가 월세로 나가니까 나는 아무것도 저축도 할 수 없고 무언가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게 젊은이들이 주거에 신음하고 있는 이유거든요. 해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첫째 저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청년, 결혼, 출산과 관련해서 본다면 저는 결혼하면 무조건
두 가지. 하나는 전세금을 1억 원을 무이자로 장기로 주든지 한 20년 그래서 분할상환하게 하든지 아니면 저는 아이를 2명 낳으면 한 명만 낳고 나면 안 되니까 2명 낳으면 우리가 인당 주거 면적이 6.5평으로 본다면 13평 정도의 아파트는 한꺼번에 못 줄 수는 있죠? 저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공급 장치가 있지만 턱없이 부족해.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이런 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재원은 아까 가계부채 문제와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재원은 저는 이 판에 부채를 그러니까 트럼프는 1100조라는 돈을 풀어가지고 아예 SOC 투자에 하겠다고 당선이 됐잖아. 일자리를 늘린다고. 그렇게 본다면 저도 이참에 80조가 아니라 100조 정도 국채를 늘려서라도 그리고 재정에서 일정 부분 이자를 보전해 주더라도 이런 제도는 꾸준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계속 뭐 논의를 해도 저희가 좀 뭐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에서 일단 하겠습니다. 네.